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찾는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이한경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설사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기르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송아지 설사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송아지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진단 하에서 설사를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농가들의 현실은 진단 없이 무작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단은 없다 하더라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꼭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송아지에 해가 되지 않는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 설사의 치료 원리는, 첫 번째는 송아지 설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또 질병의 감염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찾아서 탐색하고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아지의 전신 상태가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꼭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치료의 상태가 늦은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보는 송아지의 전신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송아지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설사한 만큼의 수분과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와 함께 배출되는 수분이 전해질을 동시에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교정돼야 되고, 산염기 평형이 제대로 교정되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결된 다음에 항생물질을 사용해서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생제의 사용은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설사가 세균보다는 바이러스나 원충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의 사용은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꼭 최소의 양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마무리에는 면역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송아지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원인의 탐색이나 제거에서 특히 겨울철에 태어난 송아지들의 추위는 송아지 설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한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온,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이로부터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신생 송아지들은 모축에 체온이 거의 40도가 되는 그 뱃속에 있다가 분만과 동시에 때로는 영하의 날씨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송아지들이, 신생 송아지들은 대단히 좋지 않은 조건에서 초유를 먹게 되고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식과 기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못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모유의 양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모유의 양은 충분하지만 어미가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미의 양도 충분하고 잘 주는데 먼저 태어난 동거동물이 이미 이 송아지의 젖을 다 뺏어 먹어버렸을 때 신생 송아지는 사실상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기아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 송아지가 실제로 먹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송아지의 활력이나 체온이나 복부의 두드러짐 등을 확인해서 실제로 먹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축사 바닥의 청결이라든가, 특히 송아지가 주로 살게 되는 송아지방의 청결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송아지 설사변이 쌓여있는 위에다가 또다시 깔집을 깔아주고, 또 송아지는 살게 되고, 그 위에는 보온등을 켜줘서 온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송아지가 살고 있는 송아지방은
솔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치워주고 소독하고 거기에 송아지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육 두수가 밀집됐을 때는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송아지가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미의 젖을 먹으러 갔다가 다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반복되거나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송아지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전신 상태를 확인하는데, 일단 이 송아지가 언제 태어나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또 활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확인을 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직장이나 구강이나 사지의 말단의 온도를 확인해 보고 송아지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이라든가 설사 이외의 다른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송아지 설사를 원인으로 해서 치료를 하러 갔는데 골절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상으로 인해서 아예 기립이 안 되든지, 이것은 탈수에 의한 기립불능인지 부상으로 인한 기립불능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송아지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력과 움직임, 젖바는 능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송아지의 체온은 38.5도에서 39도 사이가 정상입니다. 물론 이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은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 체온에 비해서 1도 이상 떨어졌을 때는 심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36도에서 38.5도 사이가 됐을 때는 약간의 대사 이상이 있고 송아지의 활력이 떨어지는 정도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36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치료와 동시에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자체온계는 32도에서 42도 정도까지 측정을 하는데, 한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극심한 저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때는 치료에 대한 예우도 매우 불량합니다. 가끔 체온계에 로우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신생 송아지가 추위에 노출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수와 설사가 병발했을 때 체온이 로우로 떨어졌다면은 이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탈수 단계별로 봤을 때 얼마나 탈수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지표인데요. 탈수가 몸무게 5% 이하로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임상적으로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립하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설사를 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체중의 6% 내지 7%의 탈수가 나타났을 때는 운동량이 저하되어서 소를 기립시키지만 곧장 몇 걸음 걷지 않고 다시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구가 약간 침하되어 보이고 피부 반응은 약 3초에서 5초 정도로 다소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체중의 8%에서 10% 정도의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송아지는 침울하게 되고 피부 반응도 매우 늦게 되고 점막은 건조해집니다. 또한 이때는 일어서더라도 직립보행에 제대로 반드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가끔은 기립불능의 상태를 보입니다. 물론 체중의 10% 이상, 12% 정도 탈수가 왔을 때는 대부분 들어 누워 있거나 기립불능 상태를 보이고 체온 또한 저체온에 한 35도, 36도 이하로 떨어져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중의 12% 이상이 탈수됐을 때는 대부분 폐사에 가까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송아지 몸무게가 30kg라면은 자기 몸의 10%인 3kg 정도가 빠졌다면은 이때는 매우 심각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보충해 줄 때도 탈수의 상태에 따라서 수액의 양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송아지에서는 특별히 수액을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약 2% 정도의 경미한 설사를 한다. 그리고 탈수가 2% 정도 일어났다면은 하루에 경구투여로 1kg 정도 실시하면은 충분한 걸로 생각됩니다. 약 체중의 6% 정도면은 30kg의 송아지 같으면은 1.8kg가 탈수된 거죠. 이때는 몸무게의 6%지만 경구나 정맥으로 토탈 3리터 정도의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의 8% 이상 탈수가 왔을 때는 하루에 4리터 이상 수액을 통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물론 이때는 탈수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전해질의 손실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해서 전해질의 요구량을 충분히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탈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수액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끔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액이 만병통치는 아니듯이 수액의 종류나 양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되고, 가끔 대부분은 송아지에서 설사가 일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탈수는 산성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산성증에 대한 대책과 함께 탈수의 양과 계산해서 수액의 양을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철 특히 수액을 해줄 때는 반드시 보온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축사 내에서 수액을 해주는 것보다 그 농가의 방이나 실내에 들어가서 수액을 해주는 게 훨씬 송아지 회복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는 보통 8%에서 10% 정도 탈수가 됐다고 생각되면은 몸무게에 비례해서 약 3,000에서 4,000cc 정도의 수액을 정맥 내로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해질의 투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얼마나 탈수가 됐는가, 또 송아지의 전해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산성증을 꼭 교정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수액을 해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몸에 좋은 것 같으니까 고농도의 수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농도의 아미노산이나 고농도의 포도당을 탈수된 송아지에 놓게 됐을 때는 이 수액을 희석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조직액으로부터 오히려 역으로 탈수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장성 탈수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의 탈수 상태에 수액을 할 때는 항상 몸에 제일 가까운 등장액, 즉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링거 솔루션이나 하트만, 그리고 5% 포도당, 생리식염수, 이러한 우리가 보통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수액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체온 상태에서 수액을 데우지 않고 송아지를 보온해 주지 않은 상태에 수액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송아지를 더 악조건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실내에서 해야 되고 반드시 수액을 데워서 사용하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수액의 양과 함께 더불어서 수액을 어떤 속도로 투여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3,000에서 4,000cc 수액을 하게 되는데 최소 4시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합니다. 물론 수액의 양을 정하는 것은 탈수된 상태에 따라서 정하게 되지만 수액을 놓는 시간은 수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게 꼭 부탁을 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송아지가 비틀거리거나 기립이 어려울 때, 또 안구가 꺼져 보여서 탈수가 확연할 때,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지만 현재 수양성 설사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피부 반응이 5초 이상으로 늦을 때는
현재 탈수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탈수와 산성증이 진행된 걸로 계산해서 미리 수액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송아지들이 유당불내 효소의 활성에 저해되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미 젖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식성과 같은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절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절식이라고 해서 아주 장시간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을 때는 위장관 운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량씩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먹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신 상태가 양호할 때 시작하는 게 좋겠고 첫날은 묶어놓고 아니면 격리를 시켜서 아예 단유를 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루에 3번 1분이나 2분씩 투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하루에 3번 2분에서 3분 정도씩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먹는 양을 늘려가게 되면은 이 유당불내 효소 활성이 저해됐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또 다른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단유를 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항생제는 대부분 경부적인 투여보다는 주사를 통한 비경부적인 투여를 권장합니다. 경부적인 투여에 의해서 제 소장이나 대장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미생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세균총을 이루기 때문에 설사를 더 만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가능하면 비경부적으로 주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매번 설사를 할 때마다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어떤 항생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설사의 대부분의 원인이 로타바이러스나 곤충이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항생제를 쓰지 않을 때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정상 세균총의 파괴로 인해서 오는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설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물질을 사용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항생제가 복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다량으로 투여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일한 항생제를 이틀에서 3일 썼을 때 효과가 없다면은 이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든지 감수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비감염성이거나 아니면은 기생충성이거나 바이러스와 같이 일반적인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설사회라면은 여기에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송아지의 간과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상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그 지역과 그 농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항생제를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하시면 더 좋은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심한 수양성인 경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치사제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 송아지에서 과량의 치사제를 썼을 때는 장폐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수양성 설사를 할 경우에는 먹이는 경구용 치사제나 주사용 치사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과량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위내에 여러 가지 분비 억제제라든가 제산제, 특히 pH를 조절해주는 제산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해내든지 흡착을 해서 배출하는 경우 외에는 실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살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흡착제나 수렴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이겨내는 데 도움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흡착제를 너무 과량 사용하든지 아니면 너무 어린 동물에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는 이 또한 장폐색의 원인, 분석증과 같은 원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면서든지 하고 난 뒤에도 장내 미생물총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사의 원인은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과 흡수 부전의 기전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 결과적으로 배출이 되고 난 뒤에는 장내에 살아야 되는 정상 미생물총이 많이 파괴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총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적절하게 꼭 투여를 해줘야 되고, 이것은 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룸으로 인해서 비타민을 합성한다든가 소화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균제를 유익균을 적절히 투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치료에 있어서 면역학적인 요법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의 경우에는 혈청학적인 제제를 같이 썼을 때 더 훨씬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유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면은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역학적인 제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러스성 설사에서 항생제는 크게 작동하지 않는 반면에 면역학적인 효과는 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혈청학적인 제제들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송아지 설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는 사실은 사고가 난 이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설사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어미한테 백신도 해보고 송아지한테 백신을 먹여보기도 하고 주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균제나 올리고당 같은 것을 포함한 면역학적인 제제를 경구 투여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해본 걸로는 분만 전에 어미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함으로 인해서 초유의 면역 항체를 충분히 가지게 되고, 이 초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설사가 예방되는 게 훨씬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분만 6주 전, 4주 전에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이 섞여 있는 이런 백신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또 바이러스나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콕시균과 같은 원충은 실제로 예방약이 없습니다. 또 예방약이 일부에 있지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타입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백신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후 25일, 35일에 저는 디크라주리를 먹이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콕시균 예방을 해주고 어미한테 미리 백신을 해서 초유를 충분히 먹게 해주는 방법이 현재까지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초유전 백신에 들어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로타 바이러스, 대장균 이외에도 최근에는 IBR 바이러스나 BVD 바이러스가 송아지 설사와 호흡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백신도 모축과 송아지에 적절하게 꼭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미에게 미리 충분한 양의 백신을 해주는 것은 초유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이 질 좋은 초유를 만듦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설사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사 치료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청결한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을 쓰고 아무리 좋은 약을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고 송아지가 감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은 사실상 설사를 예방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백신을 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폐사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설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청결한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축에 대한 철저한 백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대장균 뿐만 아니라 IVR, BVD와 같은 여러 가지 송아지 설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신을 어미한테 충분히 해줌으로 인해서 송아지의 면역 능력을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퍼짐이 많은 집, 설사가 많은 집 보면은 역시나 호흡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백신도 설사 백신뿐만 아니라 같이 꼭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적절하게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하고 있는지, 어미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공포유를 통해서라도 초유를 충분한 양 먹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사를 하게 된다면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자가치료를 해서 하루나 이틀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는 꼭 적극적으로 수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또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제대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소가 다두사육이 아니라 한두 마리 키웠을 때는 그 소의 어미나 송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인이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 관리와 보존은 다음 산차에 또 그 다음 산차에 송아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원칙 6가지는 꼭 지키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송아지 설사를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많은 송아지 설사병들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방문자들이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또 송아지 분변을 통해서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송아지 설사를 치료하는 수의사와 농가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의복과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는 송아지의 설사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